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맛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초미의 관심사인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부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가 사실 이제 국힘의 당 공헌도가 이제 상당히 높아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경원 지지 유세 도움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당내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렇게 이제 그 당 내에서 초선 의원들을 이제 포함해서 십자포화를 이제 퍼붓는 건 이거는 좀 너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문제를 이제 비롯해서 여당의 전반적인 전대 진행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오늘 처음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고생했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라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정당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어떤 리더십이나 혹은 아니면 대안이 다시 당을 2년간 이끌어가는 이게 이제 정당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모델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여당 대표를 바라는 건 맞지만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출마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사실 맥락이 있으니까 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민주적으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를 거치면서 사실상 쫓겨났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전당 룰을 바꿔서 사실은 거의 사실상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권성동 의원은 사무실까지 잡아두었다가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출마를 거의 못하게 그러니까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당원들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그 이제 대통령의 전당대회자 지명직 당대표를 뽑는 과정으로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자랑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사실상 정당 내에서 마비된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거기에 대한 후과는 지금이야 힘자랑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지만 저는 훨씬 더 많은 원칙들을 파괴하는 과정이어서 후과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나경원 의원께서 지금 상황에서 대표가 되신다고 해도 뭐 실질적으로 대표로서 역할을 하시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나경원 의원께서 대표가 되시는 게 저희 당의 뭐 좋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가 이제 당원 100%로 전당대회 룰을 바꾸면서 이 당원 민주주의에서 당원에 대한 의결권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원들에게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에게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당시 전당대회 룰을 변경하면서 했던 말들이 어떤 당원들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속 계산이었다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나경원 의원께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주류에게 탄압받는 모양새로 선거에 나와보신 적이 잘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인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이런 상황을 좀 이겨내시기 어려워하시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나온 소식을 보면은 나경원 의원 측 캠프 측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뉴스에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전의가 오히려 이제 불타오른다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전의하고는 또 별개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나경원 의원께서 이런 상황에 처하신 상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견뎌내실지는 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저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탄압받는 서사가 생기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신의 약자 포지션에서 싸워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정치인으로서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또 좋은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 뭐 이런 그 행동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이제 할 수 있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보통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선언이 나올 수는 있어도 같은 당내 인사를 이렇게 비판하는 성명이 뭐 연판장으로 나온다는 건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전당대회 상황으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좀 더 강화시킨 것이 아닐까 걱정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목소리를 낸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죠. 바로 나경원 전 의원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는 사람,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드디어 이제 그 침묵을 깼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당원 100만 명 중에서 이 전 대표 시절 입당한 젊은 당원이 4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2030 세대는 여당의 전당대회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또 이 표들은 또 어디로 향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2030에게 지지를 많이 받던 정당이 아닙니다. 근데 지난 대선에서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72%, 여성도 이제 40% 후반에서 50% 초반대 네. 굉장히 이제 압도적인 성과를 내서 기존에 없었던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 당이 기존에 지지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아젠다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젠더 이슈라거나 기존의 정치권에서 말하기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은 것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당대표로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걸 역행하는 정책을 내신 분들이 사실 전부 그러세요. 뭐 철회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 2030은 사실 누구도 지지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제 저희 당이 대선 당시에 높은 청년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또 굉장히 낮은 청년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때는 한 자릿수까지 네. 떨어진 적도 있고 지금 10%대를 겨우 막 회복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젊은 층의 이제 지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후보자 본인의 어떤 지지율보다는 윤심이 오히려 젊은 층에게 있어서는 역효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전당대회까지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본인의 발언으로 전당대회에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까요?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본인이 겪었던 거에 대한 아쉬움과 이제 이런 것이 좀 토로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하는 저희 당의 논조가 뭐 대통령실과 이런 분란이 생겼으니 결국 뭐 이 선후를 떠나서 지금 스스로가 좀 자중하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 너가 희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조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표도 사실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비슷한 방법들을 겪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당 대표 후보들이 아직 자기 비전을 분명하게 내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마를 다 선언한 것도 아니어서 지금까지 과정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젊은 당원분들이 주목할 것은 절차적 민주성 같은 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야겠지만 근데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이제 자율성을 보장하는 과정이었는가에 주목할 것 같은데 그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김기현 후보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비전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이라기보다 상대를 찍어 누르면서 그냥 지금 크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비춰지는데 아마 2030 당원들도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싶고 어쨌건 이제 지난 여당의 전당대회라는 달리 당원 구성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이제 후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예 이제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만 해도 50% 넘게 전당대회 투표율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현격히 낮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두 번째 이제 검찰 소환이 이제 그 임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의 모임인 사의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또 당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제 출범을 이야기했지만 이게 과연 사회제 출범이 그 어떤 그 정치 맥락이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어쨌건 정치적 해석을 가지고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있지만 네. 저는 사실은 책임 정치를 하는 정당으로서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정부를 운영했어요. 거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을 갈무리하지 않고 그냥 각자 갈 길 간다? 이러면 저는 그건 책임 정치가 되려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려 정당은 이것을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다만 시의가 지금 현 당대표가 사법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혹시 이 모임이 정치적으로 다음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는 본질적으로는 책임 정당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검찰
어떤 소환 요구에 또 출석에 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리 부당한 요구를 한다 손 치더라도 사법적으로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그것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의 당대표가 된 지 한 4개월 동안 검찰이 너무합니다. 검찰이 너무 부당하게 우리만 공격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해라라고 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해명하겠다라고 말하신 거라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더해서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라는 스탠스로 지도부와 함께 가지 않고 변호사만 대동해서 가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실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메시지 또한 저는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응원해드리고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범식에서 이제 도종환, 박범계, 이제 고민정 의원의 이제 그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전국에서 친문계의 부심점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전 본질적으로 그런 행보랑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지금 모인다고 해서 당장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과도하게 그렇게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상대당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이제 타당 일이다 보니까 자세한 내부 사항은 몰라서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 현실화가 되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 이런 비리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 민주당이 결국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검찰 출석을 할 때 마치 진짜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듯이 당 지도부들과 이제 지지자들이 함께 이제 참여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 결국 내부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 이 비리 의혹들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의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민주당 전체로 책임이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이 지금처럼 네. 행동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견제의 목소리나 모임이 나온다는 것은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파장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 중이긴 하지만 이란은 이 유효한 조치가 없으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와중에 여당은 또 사실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다. 이란도 양해해야 한다 이렇게 나섰는데 이란과의 꼬인 매듭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표현에 있어서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발언 내용 자체는 좀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국제 정세는 결국 지금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고 결국 블루팀, 레드팀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레드팀으로 가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도 대한민국은 블루팀에 속해 있는 국가고요. 그런데 이제 이전 문재인 대통령 정부 당시에 이러한 경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끼었기 때문에 외교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처럼 이제 국제적인 갈등이 격화되기 이전에는 그런 어떤 중간 포지션이 가능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포지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외교 관련해서는 강경하게 발언을 자주 하시는데 이 발언 자체는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는 이제 외교적인 수사라는 이제 말 자체가 따로 있을 만큼 좀 더 이제 달리 표현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아직 조금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보좌관들이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요 발언도 잘했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조금 거예요? 이제 의도 자체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좀 달랐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망언이죠. 할 필요도 없었던 말인데 굳이 덧붙여가지고 지금 국가에게 되게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란 언론에서는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야 된다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정부는 아까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한국과의 국교를 재검토해야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어떤 부대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을 하셨어야죠.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는 외교적으로도 너무 결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외국 정상이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의 적은 한국이라면서요. 막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는 중국이랑 되게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관계도 개선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왔다고 하면 얼마나 무례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게다가 이란의 국민적 정서는 생각보다 한국에 되게 우호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 대장금이 아주 유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란의 국민들이 되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좀 믿었던 국가에 갑자기 수장이 와가지고 네. 자신의 나라와 아랍에밀리트를 이렇게 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서 되게 황당해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로 보나 되게 망언이었다는 사실은 뭐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란 대사를 불러서 그러니까 불러내서 항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뭘 항의하죠? 미안해 해도 모자랄 판에 항의를 한다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당시에 바로 사과를 했으면 좀 수습이 됐을 텐데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런 게 불가능할 것 같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총리가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지금 이란에 우리가 석유를 받고 줘야 될 돈이 있어요. 근데 70억 불 정도 되는데 미국 눈치 보느라 지금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을 설득해서라도 그 돈을 준다던가.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하곤 같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되게 미안해하고 있구나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조치를 해야 이 빚을 갚는 것이지 또 그것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저는 언젠가 이 국가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통령이 이제 이번 이제 발언 때문에 이번 그 순방에서의 성과가 많이 이제 덮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보면 아랍에미리트와의 이제 정상회담에서 약 40조 원의 이제 투자를 유치했고 또 다보스 포럼에서 9,900억 원 정도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제 이끌어냈는데 수출과 이제 원전 세일즈 또 규제 완화를 이제 핵심으로 했던 윤석열표 경제 외교 이번 그 순방을 좀 전체적으로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다른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만은 이 원전 세일즈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 선배 중에 이 원전 관련 전공을 하는 선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당시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뭐 어떤 원전을 중단하느냐 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탈원전 정책이 기조로 잡히면서 이쪽으로 이제 자신의 직업을 삼으려고 했던 인재들이 많이 유출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원전 관련된 기술들은 굉장히 높은 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유출되고 이제 그 길을 접은 분들을 다시 이제 새로 양성하는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유망주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이쪽으로 이제 지원을 했을 때 내 앞길이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겠구나, 뭐 좋은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5년 동안 그런 게 너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그 인재풀이 적어졌는데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다시 또 우리가 이제 원전 정책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해서 좀 미래 먹거리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성과보다는 과가 더 큰 순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과로 경제적 성과 이야기하시지만 아직 양해각서 상태예요. 그러니까 MOU 상태인데 2019년에 한국도 아랍에밀리트와 한 9조 가량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진행된 건 석유와 관련된 것 외에는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양해각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뭐 예를 들면 현금이 입금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 실책 중에 한 가지는 아까 이란은 뭐 아랍에밀리트의 적 이거 발언이 하나 아주 큰 실책이고 두 번째는 출발할 때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헌법 21조가 그 언론의 자유를 언급하는데 나는 뭐 대통령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일을 통 크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태우면서 저는 되게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나 이번에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은 순방을 하고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제 귀국을 이제 곧 할 텐데 이제 산적한 과제들이 이제 또 귀국 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의 이제 꼬인 그 실타래를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 것인지 또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이제 비판도 있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야당과 또 국정 협치는 또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이제 등등의 대통령에게 이제 또 걸려 있는 그런 이제 숙제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방송의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신지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정권을 잡으신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고 뭐 성과도 어느 정도 전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법치가 회복된 부분도 있고 뭐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뭐 논란이 있었지만 성과 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좋은 점도 정말 많고 하지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사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제 민생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금리 인상이나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닥쳐오고 있고 네. 앞으로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 민족 대명절 설인 만큼 지금 여러 가지 당내의 잡음이나 이런 것을 협치로 정말 해결을 하시고 빠르게 민생에 집중하셔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어떤 정치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대통령에 대한 평가 좋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치를 지키셨다고 하지만 지금 김만배 씨에 의해서 훼손된 법치를 회복하려고 하면 그 수사 무마를 해줬던 검찰부터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 수사 무마해줬고 그리고 성남시 의장 수사 무마해줬던 그 사람부터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일단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민생 회복 관련해서 화물연대 파업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파업을 억누른 건 해결을 한 게 아니죠. 사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위험한 도로를 다닐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위험한 도로는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거고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지고 있습니까?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양대노총을 되게 보란 듯이 공격했죠.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이번에 그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응하겠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700명 정도 되는 경찰과 국정원 직원을 데리고 가서 그 어떤 씬을 보여준 거예요. 뭔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어떤 간첩단 사건을 잘 풀기 위한 적절한 절차였나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적을 만드는 정치를 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정치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이제 전당대회 내에서도 보이죠. 나경원 전 의원을 끌어안치려고 한다고 하면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설득하기는커녕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정치 전체를 망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설 연휴 직전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